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좀 이슈 하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서게 됐는데요.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 빗썸이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잘못 발송한 그 사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걸 수치를 잘못 입력해서 비트코인이 대거 발송된 그 사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즈음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내용 하나가 굉장히 수면 위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뭐냐 하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쟁점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너무 많은 문제의 소지도 있고 또 문제 소지가 실제 있기보다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마침 이 타이밍에 빗썸에서 어떻게 보면 사고 한번 친 거죠. 이렇게 사고 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 이걸 좀 더 안정감 있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민간에서 육성해오고 진화 발전시켜 왔던 이 거래소들을 퍼블릭 도메인, 공적 영역으로 아예 끌어들이자, 그래서 안정감을 도모하자라는 미명 아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지분을 15%까지로 제한하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저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웬만하면 시의성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혼자 방송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금융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주식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거래를 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줘야 그 시장이 발달되는 거 아니냐, 육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미명 아래 이 거래소,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이런 여러 거래소를 공적인 인프라로 규정해서 거기 대주주의 지분은 15에서 20%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가겠다, 이런 뭐랄까요, 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진화 발전해 왔던 맥락 중에는 혼란기 때 어떻게 보면 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시절에 그 시절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엄청난 초과 이익을 거뒀던 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하면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금융 투자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맹국들을 전담하는 금융 구매 창구 역할을 JP모건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 정부를 비롯해서 동맹국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JP모건에 할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수익과 수수료 이익을 거둬들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점 구매 대리인 역할을 JP모건이 하면서 당시 30억 달러 규모의 전쟁 물자, 식량, 원자재 구매를 JP모건이 중개했고요. 그때 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거래 금액, 중개한 거래 금액의 1%를 커미션으로 먹는 게 JP모건의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로 먹게 된 수수료 이익이 당시 3천만 달러인데요. 이 3천만 달러는 요즘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수준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이 JP모건의 계약을 미국의 금융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계약 중 하나는 바로 이 계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국가의 전쟁통에 민간 금융회사가 총대를 짊어지고 가장 중요한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물자 제공해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번에 빗썸에서 있었던 사고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그 당시 많았었습니다. 물자를 어디로 조달해 주기로 했는데 실무자가 돈 빼돌려서 어디로 다 횡령하고, 또 실제 물자를 잘못 보낼 뿐만 아니라 뭔가 대출 계약을 잘못 맺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뭐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았고 단죄하려면 단죄할 수 있었던 여건도 많이 있었던 JP모건,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 정부가 아니면 동맹국에서 JP모건이 우리 전쟁통에 너무 많은 돈을 벌었으니 국고 환수해야겠네. 그리고 JP모건이 글로벌리 그 당시 구축했던 여러 가지 결제망 인프라라고 하겠습니다. 결제 인프라망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준 거니 다시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서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금융 강국이라는 미국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산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웰메이드 돼서 더 이상 진화 발전을 거의 안 할 것 같은 산업군.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착이 돼서 슬로우 무브라고 해야 되나요? 천천히 진화 발전하는 산업들은 국가에서 뭔가 통제나 관리가 들어가도 저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산업의 내용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는 부분에서 벌써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락인을 해서 관리 체계를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통제를 가한다. 심지어 거기에 더 적극성을 띠고 진화 발전시켜야 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지분 제한을 한다. 이것은 그 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가상자산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기점이 됐던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그 당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17년도 연초에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한 $1,000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서 얼마가 됐느냐? 15,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견조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 그 중국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2개가 그 즈음에 설립해서 지금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월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의 설립 연도가 2017년 7월이었어요. 근데 이 바이낸스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창펑자오라고 홍콩에서 설립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거래소 1등입니다. 바이비트 2018년도에 설립했고요. 역시 중국계 기업인 벤조우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감이 오실 거예요. 중국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산업과 이거는 못 본 척하고 놔둬야 되겠는데 그럼 이 시장을 다 우리 중국계 기업 아니면 중국인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 글로벌리 성장할 수 있겠는데 하면 못 본 척 놔두는 업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단순히 거래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분화되고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017년도, 2018년도 얘기했었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런 얘기 하나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스테이블 코인 개념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뒤에 코로나19 지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처음에 알다가 나중에 또 이게 또 진화 발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의 아까 JP 모건을 비롯해서 시티은행을 비롯해서 비자와 마스터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점점 인더스트리가 어디로 뻗어나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물론 좌초돼서 아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의미해질지 아니면 잘 뻗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불확실하다고 무조건 락인을 걸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다양한 불협화음들도 있었고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 이 당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JP모건의 발달사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은 요즘 2000년대 들어와서 수행했던 다양한 전쟁들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과거에 이렇게 법과 제도가 미비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시장은 너무 빨리 성장하고, 그러니 법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비즈니스맨들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나갔는데, 그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지금은 그 꼴이 완전 웰메이드 돼서 더 이상은 뭔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요 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네. 그런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범주로 들어가 버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 날뛸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다음 먹거리를 반도체 말고 또 어디서 찾을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 부울경 지역의 조선업 현장, 조선소 현장에 가서 배 만드는 거 우리 청년들 생각보다 관심이 덜해요. 그리고 2차 전지, 또 저 지방에 있는 공장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해서 지방근무 선호하는 사람 생각보다 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선호하는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제조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갈게 놔두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래 산업을 한국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바로 투자와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분야는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기성세대보다도 MZ세대들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발빠르게 적응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가상자산을 담보를 하는 담보시장도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고, 거래소 생겨난 것처럼요. 또 가상자산의 이런 토큰들을 바탕으로 K 컨텐츠라든가 다른 비즈니스와 연동돼서 하는 서비스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자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태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업이 자꾸 진짜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 흐름이 이 가상자산이고, 지금 2026년, 2027년부터는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냐 하면요, 작년 2025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 가상자산 시장이 또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넘나들 수 있는 루트가 조금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차 산업과 컨텐츠 산업과 전통적인 그 산업에 해당되는 전통 산업도 크립토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뭐라 할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가는 초입에 왔거든요. 이제는요, 자동차를 모빌리티라고도 부르지 않고요, SDV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클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다? 차 안에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그 안에서 무슨 그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객과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소통하고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는 또 가상자산이에요. 이처럼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산업을 대표적으로 공공 부분에 락인을 걸어서 벌써부터 안전성을 도모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교수님, 이런 가상자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져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나름대로 큰 문제를 안겨다 주진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전통적인 금융지주 회사들, 우리은행, KB, 신한 같은 곳에 규제를 한껏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런 시중 은행들은 기존의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브 파트로 뒷배가 돼주는 역할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진화 발전을 해올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처럼 금융업이 선두에 쓴 게 아니라 금융을 우린 뒤로 빼고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제조 부분의 회사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채권 수용해주고 이들이 원활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해외 버팀목도 제공해주는 역할을 금융이 담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금융업에 대폭 문호를 낮추고 이제 알아서들 해라, 시장경제 원리만 추종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아직까지 육성해야 될 제조 기업들은 어디서 그러면 금융 서비스를 안정감 있게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먼 미래만 보고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기다려주는
금융회사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전통적인 금융지주회사들은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 주셨던 JP 모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투자은행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 사업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자리매김한 인더스트리에 신흥 라이징 스타가 거길 비집고 들어가서 한 축을 담당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특히 식품업계라든가 금융산업은 생존 기간이 100년 이상 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기호식품들 이런 것들은 한번 설립해서 자리매김한 회사들 대부분 100년 이상 가고요. 금융회사들도 100년, 200년 된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IT야 10년 만에 없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지만 이 업종은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한국에 아직도 관치금융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전통적인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런 자유롭게 영업활동할 수 있는 미국계 또는 영미권, 유럽계 금융회사들과 싸워서 성과를 낸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미 자리도 매김 다 해놨고요. 그런데요, 가상자산 시장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연간입니다. 거래 금액이요, 우리 한화로 4경 9천조 원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금융 분야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이런 회사 하나씩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관심을 두기보다는 육성을 하긴커녕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없애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2017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당시 법무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폐쇄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걸 가상자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명 박상기의 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 야, 이거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야,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없애. 야,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통제해. 이게 지금 관료들의 행태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역할하는 것과 지금 이 가상자산이 하는 역할은 다르거든요.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그 거래소들이 우리 제조 기업들에게 지금 담보를 제공해주고 채권을 인수해주고 이런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업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다른 형태의 진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크게 위해할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가상자산으로 금액이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다시 해외로 금액이 넘어가는 데는 이미 우리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 문지기들을 다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체계 안에서 특정 임계점 넘는 이상한 트리거가 발생할 때만 정부가 나서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혁신하지 말라? 이 정도의 위상이면 이제 공공부문으로 들어와서 안전성만 도모하면 되죠 뭐, 이렇게 국한을 해버리라고요? 작년부터는 미국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별도의 코인을 발행해서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물론 B2C는 아니고 B2B 형태로 토큰 발행해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피델리티라든가 이런 데도 본인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범주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이미 포함시켜 놨어요. 이렇게 점점 다른 나라들은 육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해서 더 이상 혁신성을 도모할 필요가 없게끔 만든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 창업 동아리들 중에서 1티어에 해당되는 회사들 중에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들은 지금 현재는 한국 실정법상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일부 싱가포르 가서 창업하고 일본 가서 창업하고 심지어 법인격은 유럽의 일부 사무실까지 내놓는 회사들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물론 엄청난 무슨 조선업처럼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도 또 한 가지가 세금이잖아요. 분명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냈으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내고 우리나라 세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 점점 더 미국으로 간다? 야, 이거는 저로서는 좀 이렇게 계속 나가게 놔둬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요,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요, 미국 주식시장에 다이렉트로 투자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이 로빈후드가 미국 주식 중개 플랫폼을 따로 만들 테니 거기에 크립토로 가상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크립토 이걸 상장해 놓을 테니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걸 산 만큼 본인들이 실제 미국 내에서 로빈훗이 바로 엔비디아 실제 그만큼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 것과 동일하게 가치가 연동되는 형태의 가상자산 기반 뭐 미국 주식시장 거래 플랫폼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블랙록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본인들이 위탁받은 이 엄청난 달러, 이 달러를 운영해주는 대표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해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느 나라 내부에서 크게 키운다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도 추가적인 수익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될 제조와 크립토가 붙은 시장에서는 무슨 이펙트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꿈틀꿈틀 될 이런 산업은요, 그냥 레디비 놔둬야 되는 겁니다. 영민하고 내 인생을 걸고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떼부자가 돼보겠다. 이 머리 좋은 이 청년들이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거기에서 창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건데, 이러다가 나도 좀 일정 부분 성과 내면 정부가 너도 공공 인프라 돼야지 하면서 네 지분 중에 나머지는 다 내놓고 15%만 네 거야.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SBS 비지죠, 요즘. 거기 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 연이어 한 달 간격으로 2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정유회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 아니, 지금 유가 올라가지고 정유회사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 경제들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토론 주제로 제가 TV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초과이익 환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정유회사가 초과이익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유가 올랐을 때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 호황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초과이익 여부를 결정할 건가요? 아니면 가장 불황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초과이익 여부를 결정할 건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세라는 것은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방송에서도 똑같이 JP모건 얘기했습니다. JP모건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이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 이건 너희 부도덕하게 돈 번 거니 다 초과이익 환수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미국은 전 세계 1등 금융회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돼버렸을 겁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초과이익이라는 것은요, 쉽게 그걸 환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놀라운 원천 기술,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혁신은 초과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연간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성과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 다 누구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구글, MS,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안정감 있게 막대한 수익을 매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한 번 세상을 뒤엎을 만한
원천 기술 아니면 놀라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10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초과 이익은요, 압도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초과 이익 주머니에 넣는 그런 CEO가 있으면 그때 단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한 달 간격으로 또 한 번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했었죠. 그 두 번째 출연했던 거는 시중은행들이었습니다. 주담대 대출 그리고 예대 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또 남겨먹었다. 그러니 이건 초과 이익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주제였어요. 근데 그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중은행이 예대 마진 가지고 초과 이익을 많이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한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일부 공익을 위해서 회수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일부 양보하는 형태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걸 전 찬성합니다. 어찌 보면 말을 바꾼 듯한 행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시중은행은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초과 이익을 대거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규제 틀 속에서 이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AI 투자해서 AI 금융해보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기법을 개발해보자, 그런 거 못합니다. 금융 상품을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판매할지를 정부 금융 당국에서 다 하나하나씩 다 컨펌 놓고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산업 생태계 안에서 초과 이익이 있다 한들 먼 미래를 본 지속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혁신은 나오지 않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런 산업이라면 우리 서민들 이자나 잔뜩 가져가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자 좀 경감하고 고통분담 같이 하도록 유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유회사들은 갑자기 정유회사들이 그 엄청난 정유로 돈 번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제 기법을 만든다든가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시장을 구축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다음 또는 다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산업 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정유회사가 내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초과이익을 줘도 뭔가 더 혁신을 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초과이익을 그 기업의 사유물로 놔두라는 거 아닙니다. 산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답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은 라이징 스타 중에 라이징 스타입니다. 어떻게 계속 뻗어나갈지 모르고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나날이 변화무쌍해요. 이런 데는 손발을 묶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JP모건 같은 가상자산 회사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제조만 하는 회사여야 되나요? 나라여야 되나요? 우리도 금융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비트코인 오르고 떨어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한국이 또 지금 아무도 관심 안 두고 육성 안 해줬는데 세계 3등 거래소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은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